1354일째 동구에서 인천시로 파견 나가 일하는 동구의 머슴 남궁영입니다. 첫 번째, 깔끔하다. 세련됐다. 우선 제가 이제 고향이 동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그냥 아들처럼 다가간다. 동구에 태어난 동구의 아들, 지방 정부의 226개 지자체의 성격과 체질을 좀 안다. 29살에 처음으로 벽보를 붙였습니다. 동구 좀 바꿔보겠다고. 주민자치위원장을 30대 초반에 했는데 이것도 성림사도. 제가 태어난 고향이죠. 남궁영 뭐 부모님 돈이 많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금수저. 금수저.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공장 노동자로 주야로 1년 동안 일한 적도 있고, 저도 노동자 출신 그 선후배들이 있다. 그것도 있고, 환경 매형이셨어요. 많은 생각과 많은 논의 끝에 출마에 하겠다. 안녕하세요. 로컬 인비의 5번째 손님, 동구의 희망, 동구의 젊은 피, 동구의 일꾼? 네, 일꾼 남궁영 의원을 모시고 로컬 인비의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1354일째 동구에서 인천시로 파견 나가 일하는 동구의 머슴 남궁영입니다. 마스크로 가리니까 조금 더 잘생겨 보이는 남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역시 좀 틀린 것 같아요. 60대 이상들만 모시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이상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엊그저께 남궁영 의원이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셨는데 예. 그 명함을 나중에 스팟으로 보여드릴 텐데 제가 명함을 받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이 굉장히 특이하던데 그 명함을 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명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받는 분들도 좀 오래 기억을 하시고 또 유쾌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남궁 카드라고 만들어서 저를 마음대로 써주세요. 동구 발전을 위한 과도한 사용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걸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그 명함, 여지까지 정치인들 명함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남궁영 명함은 진짜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남궁영 의원님의 이미지가 첫 번째 깔끔하다. 따뜻한 물이 잘 나와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깔끔하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너무 세련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구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많다 보니까 가령 그분들한테 눈높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분들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젊어 보이면 또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이미지 변신을 그렇다고 뭐 군복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예, 한번 뭐 개량 한복이라도 한번 좀 원하신다면 입고 다닐 생각이고요. 우선 제가 이제 고향이 동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외형적인 것보다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그냥 아들처럼 다가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스팟 질문을 간단하게 이제 초반전서부터 어색하게 나가기가 싫어서 저희가 그런 건데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하고 경력, 특이 이력이 있으면 한 번만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예. 근데 특이 이력, 뭐 그냥 이력을 얘기하면서 좀 특이한 걸 얘기를 드리나요? 네네, 하셔도 돼요. 우선 뭐 동구에 태어난 동구의 아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또 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일했는데 이건 좀 특이하다고 하는 건 이제 시의원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 뭐 이게 좀 특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정부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 기초단체장 이제 협의회장을 보좌관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의 226개 지자체의 성격과 체질을 좀 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이력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지역으로 와서는 제가 29살에 처음으로 벽보를 붙였습니다. 동구 좀 바꿔보겠다고. 그것도 조금 특이한 이력이죠. 무슨 벽보요? 선거 출마 벽보. 그러면 29살에 처음. 그러면 그때 구의원 네네. 그때 이제 구의원으로 이제 출마. 그때 물 한번 드셨었어요? 낙서는 2번 했고. 그래요? 네네. 나는 그냥 막바로 시의원 되셨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참 일할만 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을 30대 초반에 했는데 이것도 전국에서는 거의 최연소 가깝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어느 동에 사셨어요? 송림 4동.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했어요. 송림 4동 네네. 출신이세요? 그런 것도 조금 뭐 이색적이다고 할 만한 이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정치를 일찍 시작하니까 남궁영은 뭐 부모님이 돈이 많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금수저. 금수저.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제 집이 그렇게 잘 살진 못해서 공장 노동자로 주야로 1년 동안 일한 적도 있고. 혹시 영장학기? 아니, 영장학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은 통에서 같이 일했던 지금은 장사 잘 되는 형님이 저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저도 노동자 출신 그 선후배들이 있다. 그것도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금수저가 아니라 어머니는 그 현대시장에서 달아매면서 이렇게 누나 5을 키워내고 막내 저를 키워냈고 또 아버지는 좀 몸도 좀 불편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환경미화원이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제가 아버지 아플 때는 어머니 손 붙잡고 이제 구루마도 끌면 뭐 이런 활동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 있던 뭐 금수저는 아니고 좀 같이 그런 현장의 어려움도 알고 있어서 조금 더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이제 뭐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기도 했고 인천 보육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은 이제 예공 바흐칸티라고 예. 우리 이제 배달이 가다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작아세요? 월세입니다. 진짜로? 예, 월세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마음은 부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고생이 많으시네. 사모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사모님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번째로는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출마를 하신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구청장? 예. 근데 그 실현 가능하신 건지 출마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하도 제가 신문지상에서는 출마한다 그러는데 본인한테는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그 대선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이전에는 제가 이제 말을 아꼈던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 방송 최초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생각과 많은 논의 끝에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그 공식 선언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옛날에 모셨던 분들, 지방정부에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건 기초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정부장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재명도 지방정부장, 뭐 이제 옆에 뭐 박우섭 총장님도 이제 지방정부장, 지금 뭐 염태영, 황명선, 뭐 광주 광산구의 민영배 청장, 뭐 이해식 구청장, 서울의 김용배,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로 지자체를 잘 관리했던 지방정부장인데 아예 그분들을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의 인천의 현안을 보니까 지금은 좀 그런 용기를 좀 필요로 한다. 그리고 40대 젊은 정부장이 226개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40대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연세가 나이가 제가 이제 80년생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 딸이 뭐 결혼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는데 굉장히 50 넘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80년생, 43. 마스크를 한번 내리셔야 되겠는데 이 대목에서 괜히 이렇게 보면 저희 42살이신가요, 그럼? 43이죠. 43? 야, 대단하십니다. 자, 나 43살 때 술만 먹고 돌아다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차피 그 출사표를 던지실 예정이신데 가장 그래도 출사표를 던질 때 내가 뭐 10몇 가지 대부분 보면 선거 공약 같은 걸 들고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면 내가 이거는 만약에 마치면 내가 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겠다라는 거 한두 가지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뭐 지하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지방정보장의 노력보다는 이제 국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면은 또 같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지방정보장은 마을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동장 공모제 같은 거 이제 인천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뭐 직선제든 공모제든도 해보고 마을 기금 운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 동장 공모제 하면 네. 저출 나가도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면은 당연히 출마하시고 본인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누구나 뭐 조절할 수 있죠. 예. 동장 괜찮은데 그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마을 주민 꿈을 꾼다라는 걸 했는데 네. 그냥 이제 생각에 있는 거와 그 연구하는 건 틀려서 제가 이거 사실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네. 마을 주민 꿈을 꾼다고 해서 전국에서 유능했던 지방정부의 성과를 우리 인천 동구의 특성에 맞게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네. 유쾌하게 상상했던 동구의 미래 네. 그거를 이제 거대 담론이 아니어도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공역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틀려서 세대가 틀리다기보다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제일 잘하던 짓이 뭐였냐면 혹시 그때도 했는지 사람 나오면 아니 사람 나오면 그거 아니고 책 딱 까뒤집어가지고 페이지 딱 나와가지고 높은 거로 뭐 저기 따먹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사람 수 사람 수였나? 남자 수 많이 나오는 걸로 하자 그러면 또 네. 넘기면 이제 남자가 많으면 자, 이기는 거고 이거 아무거나 펼쳐서 이 안에 거 네. 이거 본인이 직접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아니 이거 제가 쓴 거보다는 제가 이제 연구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유 주차장. 자, 이거 좋네요. 공유 주차장으로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예, 예. 이거 괜찮습니다. 왜? 제가 여기 동구에 와서 차를 한번 대려면 적어도 2바퀴 돌거든요. 그리고 남의 집 앞에다 대놔가지고 전화받기가 하루에 한 2번씩 받는데 공군 갈등도 많고. 또 공유 주차장으로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네. 그 여러 지자체, 뭐 네. 경기도 공영 주차장에 대한 해결 방안. 그다음에 이제 공공에 있던 뭐 학교 같은 곳에 네. 이제 문을 열어내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거버넌스가 뭐예요? 여러 형태의 이제 모임을 네. 담론을 모아내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이게 그 민주적 사실은 이제 방법인데 네. 저희가 이런 형태의 논의를 통해서 원하시는 네. 저를 또 지지하시거나 아니면 또 동구에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의 네. 뭐 공영 주차장도 한 8가지 정도 돼요. 그 세부 내용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한 2-3개 정도를 이제 공약화할 생각이고 이게 옷이 다 동구에 맞는 옷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보다 큰 송도에 맞는 옷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런 형태로 이제 이건 용역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거고 네. 이거를 이제 같이 아까 얘기했던 거대 담론을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저기 책자화해서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에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굉장히 그 도표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우리는 도표에 약합니다. 요거 2번째 시즌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젊은 정부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좀 그러면 뭐 저기 공약 첫 번째가 요즘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그 공약 첫 번째 지금 하시고 싶은 1호 공약이 뭐예요? 뭐 1호, 2호보단 소확행 공약.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동구에 맞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어르신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제 보건소로 가시는데 이거를 이제 건강 편의점 이렇게 좀 이름을 편하게 해서 누구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가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 있는 그 유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도 측정하고 그다음 체중도 측정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상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하고 그다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학습 편의점. 그래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게 좀 있으면 얘기를 또 하겠지만 정말 평생학습 도시에 정말 역량을 보여야 된다. 그게 가장 10만 이하인 도시 동구가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닿는 게 건강? 건강 편의점, 네, 건강 학습 편의점. 편의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신 분들은 또 잘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성과물도 또 지방 정부가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현재 직업이 이제 시의원님이시잖아요. 그거에 머슴이죠. 아니, 시의원님까지는 아니고요. 시의원이신데 네. 시의원 머슴이신데 네. 하여튼 그 나의 직업의 만족도 및 나의 직업에 관련된 직업관 뭐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4년이 얼추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좋고 나는 이 직업 이거 직업이라면 직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뭐 직업관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한 거를 여쭤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직업관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이라는 게 무슨 뭐 크게 뭐 대단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54일 동안 네. 임시로 네.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시에서 일하는 임시직이다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불편하신 분들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직업에 대한 거는 그냥 서비스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직업관 얘기가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 뭐 예를 들어서 판사, 검사, 뭐 의사,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결리 사이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전리 사이? 뭐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죠? 뭐 우리 저기 안중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의로움과 이로움이 뭐 내 마음에 막 충돌이 되지만 네. 그렇게 남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직업군은 의로움을 항상 선택을 하고 그렇죠. 개인의 이로움은 두 번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관은 제가 지금 이제 시의원을 하고 있고 정치인이니까 뭐 그런 자세로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좋은 말. 아, 그 안중근 권리사의 견이수명 이러면 아, 네. 그 수명만 의로움과 기억이 이로움의 의를 선택하고 네. 나라가 위태로울 땐 네. 목숨을 바쳐라. 뭐 이런 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 이건 갑자기 생각났는데 돌팔매질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그러던데. 사격 솜씨 보시니까 네. 뭐 지금 뭐 태어나셨으면 아마 올림픽 금메달은 많이 따셨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신. 네. 하여튼 그러면 직업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만족을 하고 계신 거네. 이게 의원이라는 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뒤돌아서면 모질 눈물로 불 끄는 것처럼 네. 뭐 근데 또 아유 모르겠다. 나 그냥 편하게 일해야지 그러면 한없이 또 편한 게 또 그런 직종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해보니까 좀 정말 힘들었고 저부터는 또 시의원이 2명이다 1명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면 제일 그 황당한 민원하고 집에서 주무시다가 네. 혹시 전화를 받은 게 중에 가장 늦게 받은 게 언제 받으셨어요? 황당한 민원 뭐 하나 그 저기 소개해 줄 수 있으면 뭐 개인 정보가 아니라면 소개. 상당한 민원은 뭐 네. 사실은 집 앞에다 뭐 다 지하철. 소중하신 민원이시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도로에 대한 얘기 네. 아니면 뭐 어려우심이 있어서 얘기 뭐 전화보다도 네.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집으로? 네. 근데 그럴 때는 좀 이제 저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아기가 지금 몇 살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아 그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있었다가 이렇게 좀 사고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고 제가 아직 어려서요 애가 없나 봅니다 그냥 이러는데 좀 이거는 좀 이제 정치와 다른 거여서 좀 와이프하고 같이 또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난 또 좀 이상하다. 장가를 가고 꽤 됐는데 어린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 네. 이게 또 이제 장점이면 장점인데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번에 뭐 저희 다른 당이긴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도 그
자녀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동구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좀 그래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하면 뭐 어느 부분으로 교육 정책을 풀어가실 수 있는지 동구가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3개더라고요. 그리고 뭐 동구의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3,291명이에요. 그래서 신설학교는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중이 없는 거로 제가 여기서 이슈화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이 되시면 이런 문제를 이제 일부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교육 정책을 피실 예정이신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동구의 그 삶의 질에 그 젊은 그 이제 가정은 그 삶의 질에 관련된 좀 문제고 이것 때문에 동구를 떠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정책 방향을 잡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원도심에 지금 이제 학교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학교 총량제 때문에 다른 학교로 지금 좀 다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도 사실은 이제 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빠지면서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도 무너지고 이제 인구도 줄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행정적으로 바르게 봐야 되는 게 없는 거를 그냥 감언이설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시민을 기만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안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가장 먼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지금 안 돼 있는 교육혁신지구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교육혁신지구 그러는데 교육혁신지구가 구체적으로 뭐를 혁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학교하고 그다음 이제 민간에 있는 관하고 같이 협업으로 온 마을이 학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교육에 대한 장을 정말 혁신적으로 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구중에서는 동구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경비 보조라는 게 지자체 그 형편이 어려우면 법이 참 희한한데 먼저 교육부터 이게 억제시키는 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럼 바뀌어야 되겠네. 그럼요.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온마을 학교 6만밖에 안 되는 우리 동구에선 가장 이상적인 게 10만 이하의 도시가 교육혁신지구의 이상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 모델을 정말로 선도적으로 이끌고 우리가 그 교육혁신지구를 통해서 동구가 갖고 있는 교육의 이상 모델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 일자리도 모두가 다 배움이 다르지만 삶의 지혜 우리 선배 지혜로운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인프라를 제도를 좀 동구가 과감하게 혁신하면 교육이라는 선도 도시가 또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가능한 건 이제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 방안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생각이 난 게 뭐가 하나 있느냐면 아까 이거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 의원님 이거 개인적인데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궁금하네. 난 저기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저기 구청장은 뭐 공무원 월급을 받을 텐데 의원님 월급이 얼마나 돼요? 시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친구들도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국회의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 기사랑 같이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린 그런 거 전혀 없고 월급이 한 6천만 원이 좀 안 된다. 연봉이 6천이 안 되고 우리가 뭐 또
10만 원 올릴 때마다 시민사회단체한테 많이 또 혼도 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월급도 그걸 올려서 뭐 그렇게 하자는 의원님들도 별로 없고. 네. 근데 한 가지 기초광역위원들은 본인들이 의결해서 올리는데 네. 단체장들, 지방정부장들은 대통령령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아. 손 안 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임금차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소정의 금액은 필요하되 네. 시민사회나 아니면 이제 시민들이 보시는 눈높이에는 맞출 필요는 있지 않나. 아, 그러면 사모님이 네. 연봉 6천이라고 계산을 합시다. 네. 그러면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임대 그냥 월세로 사신다 그래서 네. 월세 내고 물론 저 뭐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의원님 또 경조사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경조사 또 참석 안 하면 시의원 됐다고 건방지다 그럴 거고 그러면 그 비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고 저축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 이상을 못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축이라는 건 사실 좀 뭐 적은 그 연봉은 아니지만 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오히려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치분권 교육이라든지 마을 교육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참 녹록하진 않다. 근데 이게 지금 청년의 삶이고 참 제가 오히려 더 체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우리 와이프한테 굉장히 미안할 따름입니다. 사실. 사모님이 그래도 6천만 원이면 예. 그래도 적다 그러면 적은 거고 대기업에 비하면 또 일반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높다면 높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연방에서 한 번은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지출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지출하는 거 네. 이게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돌아가셔서 네. 뭐 가서 부주도 네. 내고 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때는 쓰나미처럼 올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네, 결혼 시즌. 어느 시기 네. 때 뭐 그럴 때는 좀 비용이 지출이 많을 때도 있고. 궁금한데 네. 이거 김영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일반인은 이렇게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솔직히 있으니까 안 친하면 네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제 괜찮은 저는 코로나의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참석을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좀 안 친하면 5만 원. 예? 근데 이제 조금 친하면 10만 원. 그래요? 예, 그리고 아주 친하면 3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눈높이는 전혀 아니고 친해도 5만 원. 그거는 뭐 본인들이 뭐 저희 저희 뭐 경제적 능력에 맞춰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이거는 뭐 5만 원, 10만 원을 떠나서 뭐 법리적으로 지킬 건 또 지켜야 될 거고 또 제 마음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도 10월인가? 10월에 결혼식 그러니까 우리 때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나이 또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니면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냈다 그럴 텐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도 10월에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계산. 네, 10월에 돈을 210만 원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생각을 해보니까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참석을 못하고 친한 친구의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전 직장에 뭐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시집장가 보낸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하는 말로 쌩은 깔 수가 없고 예?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달에 저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최고 얼마나 많이 나갔었어요? 한번 계산 안 해보셨어요? 뭐 계산해봤자 나간 게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저는 또 뭐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또 그냥 그 뭐 회자 정리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아까 말씀 중에 주신 건데 그 지금 저의 연봉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했던 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너무나 제가 이제
고액을 받는다 생각하시는 또 네네. 층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군종 출신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생활은 7사단에서 하셨던데? 전방부대에서 했는데 제가 27사단, 7사단을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야, 거기 추웠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뜨거운 커피와 네. 왼쪽엔 초코파이를 갖고 예. 우리 병사들을 이제 철책을 막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했죠. 이거는 전혀 여담인데 군대에서 교육하거나 천주교 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군대에서는 불교입니다. 예? 왜? 가면 그 비빔밥 내지는 꼭 밥을 줘요. 근데 왜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를 줄까요? 네, 뭐 국수라도 주지. 또 서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교회들 가면 국수로 점심시간에 많이 주는데 우리 때는 군대에서 종교행사 간다 그러고 줄을 딱 서면 그 불교로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그 불교에 가는 친구들을 막 고참순으로 빼고 쫄따구는 전부 야 천주교 가면 그 영성체를 모실 때 밀떡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하나 주고 땡한 적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천주교가 야박하진 않은데 그리고 예. 이 우리가 신앙심이 예. 이제 그 없던 분들도 군대에 가면 신병훈련소 가면 천불교, 천주교, 불교, 뭐 교회 모든 거를 이제 대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굉장히 뭐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도 되고 제가 아까 이렇게 프로필 잠깐 보다가 7사단이라 그래가지고 고생했구나 그러고 했더니 군종이셨군요. 그렇다고 훈련은 뭐 빠지고 완전히 그런 거 없죠. 다 할 건 또 했어요. 그런 거 없죠. 아무튼 뭐 여담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현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여야가 지금 바뀐 상황이 되다 보니 국민들이 과연 궁금해하는 것 중에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관심사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물론 국회의원님하고 같은 당이시니까 소통에는 유리한 점이고 정책적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또 어차피 이제 선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의 그 구의원님들이 청장이 되신다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에 다수당이 된다 구의회에 그랬을 때 그 협치를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예? 네. 지금, 말씀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시니까 더 뼈저리게 뭐 같은 당끼리도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안 통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시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열심히 한 게 아까 자치와 분권인데 네.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 중에 이제 분권, 이제 권력 이양을 그렇죠. 이제 의회와 집행부라는 양 수레바퀴를 돌려야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비율이 뭐 7대3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의 의회와 지방 정부 집행부와의 거의 9대1이 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권력의 차이가. 그러니까 구청하고 지금 권력의 차이가. 의원들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8대 시의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시의원이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게 통과가 또 됐고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많은 권한이 이제 올라갈 건데 의원님들도 그게 이제 우리의 권한이라 생각하지 않고 더 이제 무게감 있게 더 행동해 주셔야 되고 또 집행부는 또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치와 연정에 대한 부분은 뭐 정당이 없고 그리고 중앙 정부 우리 대통령은 사실 중앙 정부 먼 정부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지방 정부는 가까운 정부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상관없이 정말 나의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이끌어줄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하 식별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7대3의 비율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대1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체감적인 부분, 아, 예, 예. 예, 그거는 왜냐면 이제 인사권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의회 지금은 이제 생기지만, 예, 의회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다 권력 독점이 이제 지방 정부장이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 참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금평과 승진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소위 옥죄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 정부장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 알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치적으로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부활을 이끈다 생각하는 건데,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치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소위 낮은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장의 모델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서울의 25개 지자체 정부장들이 우리보다 더 선진적이라 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가령 문화 행사를 하는데 뭐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데 그거를 막 화려하게 하고 폭죽 터트려가면서 하는 행사의 지향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예산을 더 이제 주민들의 삶에 녹아내는 지방정부, 휴먼정부, 뭐 예를 들어 미추홀 같은 경우도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도시 지향,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 중심의 지방정부가 이제는 세계와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런 정부들이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착한 정부 이제 얘기가 나와서 동구에는 네. 이제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네. 착한 정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구의 현안 상황은 이제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착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보다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부를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동구를 어떤 분들께서는 네. 지금 6만이니까 뭐 10만, 12만 도시 뭐 이렇게 지향을 하시려고 해요. 네.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면.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 네. 이 인프라를 만드는 도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삶의 만족도. 네.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정주 여건이 막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살고 싶은 도시는 그런 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들이 만들어졌을 때, 네. 기본 생활권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동구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런 거예요.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마을 정부의 확대.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지방 소멸로 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동구인데, 그런 특색이 살아났을 때 동구가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80이 넘고 뭐 구순이 다 된 어르신을 외형적으로 보톡스를 놓고 눈을 이렇게 막 쌍꺼풀 수술한다고 해서 멋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오히려 더 오래 아름답게 내실 있고 건강적으로 사실 수 있는 이런 건강에 포커스를 했을 때, 그러니까 도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동구가 지금 잃어버리고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개발이라는 걸로 잃어가기 전에 우리의 장점을 더 살려내고, 그리고 바탕이 될 수 있게끔 한 건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소위 말하는 재개발을 통해서 그냥 떠나는 도시보다는 마지막까지라도 그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의 같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휴먼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지방정부장이 협치와 공동체의 정신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게 중요한 사실은 키워드다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계속적으로 딴 쪽으로 가는데 네네. 그러면 여기에 예. 뭐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시계획 심의위원인데 네. 지금은 아닙니다. 네. 예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인데 네. 다들 그래요. 모든 선택을 할 때 표를 먹고 사는 분들, 네. 이분들이 재개발 쪽에도 표도 뽑고 싶고, 네. 소위 말하는 비대위한테도 친하게 해서 요구 안 먹고 싶고, 근데 그렇죠. 예.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철학적 가치가 있으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개발이 추진이 필요한 데는 정말로 빨리 개발이 추진되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소위 말하는 뭐 20% 30%의 소외 보는 분들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뭐 도시계 심의원에 있을 때 뭐 동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뭐 의회나 집행부에서 도시계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잘 해달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거예요. 어려워도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의견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재개발은 그렇게 했어요. 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분들과 대화를 필요해서 정말 명물의 도시재생을 만들어드려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올려주는 게 맞고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도 이제 손해 보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조합과의 타협점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제가 이런 활동들을 제가 딱 정확하게 여기서 다 표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언이설을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어렵죠. 얘기하면 저기서는 또 반발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했을 때 해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회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심을 다해서 하고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좀 더 전문가 그룹 그리고 서울이 성북구에서 김영배 청장이 했던 갈등이 있었지만 협치 모델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갔던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우리 지방 정부의 그 잘했던 정책들을 빨리빨리 정책화 시켜야 돼요. 그냥 행사나 오사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 그냥 이벤트 회사가 있죠. 그래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에 쳐서 가다 보면 남는 거는 사진은 몇 장 남겠지만 시민의 삶하고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공공갈등 조정관이나 아니면 그런 기능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끝까지 늦더라도 타협점을 찾고 해답을 찾아드려야 돼요. 그게 정말 전 지방 정부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정부. 지금 그러면 현재 지역구 의원이신 허종식 의원하고의 그 이런 거는 갑자기 왜 웃으세요? 물론 개발에 대한 뭐 의견은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중구동구 강화옹진 조택상 부시장님 때 지금 부시장님 되셨지만 그때 이제 사무국장 출신이고 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이제 허종식 의원님이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제 뭐 정당에 같이 있고 또 저보다 위에는 뭐 국회의원이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정말로 실천하신 분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너무 균형발전 부시장 출신이셔서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협업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다른 저로 협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지금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이 아마 전 지방정부 때 승인이 난 것들이 많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승인이 난 것들이 좀 있다. 저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 지방정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단기간 안에 딱딱 끝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국회의원, 그 구청이라고 그러죠.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저 구청. 그 다음에 이쪽에 지역민들하고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그 협치라는 말은 좀 권위주의적인 말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통이라고 이제 바꾸면 그렇죠. 뭐 소통 협력관이라고 시에도 있는데 뭐 그 용어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같이 정하면 되고 제가 이제 아까 재개발 얘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주민과의 약속 시연이 되기 전에 37개 약속을 드려서 거기서 36개 그러니까 97.2%의 약속은 지켰는데 하나 못 지킨 게 화수일합평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예산을 갖고 와도 재개발이라는 게 묶여서 공약을 이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쪽에다 제가 이제 사무실을 냈는데 이겁니다. 지금의 동구의 형태는 11개 동
예. 맞죠. 11개동이 배를 갈라놓고 예. 수술시켜주겠다고 배만 갈라놓고 수술 날짜를 잡아주지 않은 형태예요. 예. 이게 벌써 15년 전에도 수술해주겠다고 배를 갈라놓은 형태란 예. 말이죠. 그러니 배를 갈라놓으니 어떤 활동을 못하는 형국인 겁니다. 이 지금 도시의 모습이. 이거는 굉장히 표현이 좋은데요. 예. 예, 제가 비유를 굉장히 잘한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 판단에 대한 거를 예. 빨리빨리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거를 계속 가머니설로에서의 예. 묶어놓는 거는 예. 서로가 정말 좋은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통이라는 단어도 좋고 협치라는 단어도 좋은데 동구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말 지방정부장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만들든가. 그래서 강중약으로 이거를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약적인 건 빨리빨리 하고 중간적인 거는 어느 정도의 좀 해소를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거 해답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만 하면서 수술 날짜를 미루는 재개발의 모습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동구의 그 소통협력관, 그러니까 시에 아까 말씀하신 소통협력관은 뭐 소위 말하는 캠프 근무자들로 이제 뭐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청장이 되시면 네네. 뭐 아까 국회의원하고의 협치는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청장이 되시면 그 소통협력관이 동구는 공무원분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의 이제 공무원분들도 힘들다. 네. 왜냐면 이제 이 공무원 사회에도 행정적이라는 어려움이 너무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구민청을 생각을 해요. 민관 협치적인 모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에서 자문기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공공갈등 조정관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 행정적 매뉴얼을 그분들과 함께 해야지 그분들한테 너는 관이다. 뭐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분들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민가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시흥시가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공공 갈등을 조정하던 전문가 그룹들 그런 분들을 지방 정부가 뭐 팀 정도로 만들어서라든지 그 운영을 통해서 체계 있고 전문성 있게 가야 되고 그 공무원분들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지 공무원한테 툭 던져주고 모든 걸 해결하는 식으로 가는 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광역위원은 본인의 개인기로도 갈 수 있지만 지방정부장, 서울이나 31개 지방정부 있는 경기도는 보좌관 제도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천은 그게 미추홀구나 부평구 정도가 조금 이제 이행이 되고 있지 나머지는 그런 기능이 거의 조금 약해요. 이 기능이 잘 돌아가야 사실은 이제 그 하나의 나라라는 정부를 잘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일할 분들과 함께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 동네에서 나를 도왔다 해서 엽관제로 사람을 쓰기보다는 그분들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은 있겠지만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도시라는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일할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구가 고향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최근까지 뭐 동구에 살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됐고, 그리고 제 사업장은 동구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바꾼 적이 없어요. 여지까지 하면서. 물론 뭐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를 바꿔도 지점식으로 다른 지역을 가서 했을 정도로 저는 동구에 대한 애착은 강한데, 지금 이제 어차피 저는 모든 추억이 동구에 있어요. 네네. 동구에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쭤보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로는 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든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든든한 지방 정부. 저도 든든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든든하다는 느낌이 저랑은 남궁영 의원님하고는 개인적 뭐 초등학교 후배시잖아요. 아, 예. 예. 또 그렇게 또 학연으로 또 네, 네. 이어지네요. 서림은 워낙에 동구 네. 출신이면 네. 뭐 다 명분들이 많지만 또 이쪽 네. 송림동 출신은 또 많이 저는 다니셨어요. 서림이 최고의 명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찍고 계신 피디는 창녕 나오셨죠? 예. 그래서 다 이쪽 동네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무튼 잘 그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쉬었다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아까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의 뭐 협치 문제 및 뭐 갑자기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뭐 재개발, 예?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의 말씀도 간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29살 때서부터 정당 활동을 하셔서 지금 43이시니까 14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중앙당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특히 지지를 하시는 당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뭐 제가 여쭤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네. 뭐 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민주당에 들어와서 네. 사실 주요한 시기 때마다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 영광된 시간들이 있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당이 혁신이 필요할 때 혁신이 때 이제 박우석 의원님 모시고 그때 조국 장관님 함께하는 혁신위원 보좌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당이 이제 비대위가 필요할 때 네. 그때 이제 표창원 의원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을 1호로 했던 표창원 의원님의 1호 사무장이었고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용인 선거도 이끌었고 그리고 정발이 네. 정당이 더 발전해야 된다 했을 때 최재성 의원님과 함께 네. 넥스트 대한민국이라는 거에서 이제 당의 인재 영입을 그때 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자산이고요. 그리고 표창원 의원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1호로 그 그 이제 사무장을 했고 예. 전국을 다 다녔죠, 같이. 아. 전국을 같이 다 다녔고 부대변인도 당에서 하면서 일을 했고 전국 청년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해서 지금도 바톤 터치라는 그 민주당의 젊은 지방 정부장들 예. 그거를 이동학 최고위원하고 같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원 의원하고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박우석 청장님하고 할 때가 좋았어요? 다 이렇게 그 뭐 표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아는 신사의 품격 그런 좀 굉장히 스타셨죠. 그리고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시는 정치인이었고, 근데 이제 또 굉장히 용맹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박우석 총장님은 기초 지방 정부의 선생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도전을 최초로 한 지방 정부장, 헌정사상 최초로. 그 다음이 황명선 논산시장 시즌 2. 그 다음이 염태영 수장이 이제 되는 과정에 초창기를 이뤘던 분이셨고, 제가 존경하는 건 사실 이제 박우석 총장님을 존경하고 그런 정신으로 지방 정부를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원 의원하고 박우석 청장님의 장점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고 뭐 성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장점은 장점대로 취하실 거고 단점은 단점대로 버리실 거고 그분들이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젊지만 참 든든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미래, 동구의 희망을 제가 맡겨도 이분은 참 잘 해내실 수 있다. 기초가 단단하고 미래가 더 밝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 뭐 사석에서는 몇 번 뵀었지만 그
그때는 뭐 다른 이야기들만 했던 거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 더 저는 믿음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이 좀 그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예, 자기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저의 그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온전히 혼자서 풀샷을 받으셔서 아, 그래서 예, 이번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를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더 드려요? 뭐 3분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궁영 우리 시의원님의 얘기를 이제 경청해서 저도 그 뭐 여기서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출마의 변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궁형입니다. 인천시의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동구청장 출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고향 동구에서 왜 나는 정치를 하려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낮은 권력, 그 다음 주권 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임에 있고 그런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분들 함께 더 좋은 세상,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용맹하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뭐 함께 하시는 국민의힘 모든 후보님들도 좋은 정책 함께 있으면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내 정책만 좋다 생각하지 않고 협치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구가 위기에 있습니다. 6만밖에 안 되는 지자체 상황에서 지방 소멸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관치부단 자치의 시대,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영, 유능한 정부를 이끌기 위해 이 왕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 스스로가 유능함으로 더 좋은 시민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꼭 주민들과 함께 더 겸손하고 더 건강한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